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먼저 중동 특파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한 척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란이 선별 통제로 해협을 틀어진 가운데 이곳 에너지 길목을 둘러싼 패권 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혜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박 피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간 오늘 새벽 3시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피격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선박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곳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보고된 선박 공격만 16건에 달합니다. 최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등 해상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선별적 승인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선박에 이어 아프리카 감비아 국적의 화물선도 무사히 해협을 건넜습니다. 이란이 통항을 허가한 선박들은 새로운 통행로를 열어줬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기뢰 위험이 있는 기존 항로 대신에 이란 영토 근접해 항해하도록 유도하며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중국 위안화 거래를 조건으로 8개국과 유조선 통항 협상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권이 이란의 협상 카드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위를 놓고 각국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국제사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동맹국들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토 차원의 개입은 어렵다는 걸로 풀이되는데 동맹 내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을 지지하면서도 군함 파견의 소극적인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선 어리석은 실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은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행동에 따라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당분간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젠 경제 전면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110달러대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을 넘어섰으며 뉴욕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 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언론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광구가 이스라엘이 쏜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을 거쳐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전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은 처음입니다. 이란은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과 가공시설이 몰려있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이번 공격에 대해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유가 역시 가스전 공격 직후 한때 100.5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전장 대비 0.11% 오른 96.2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을 넘어섰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1, 2일 안에 유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re working on a number of things. In fact, a couple of things that I think will be announced in just the next 24 to 48 hours. We're going to see those energy prices come back down to reality.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항구간 물자를 미국 선박으로만 운송하도록 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2달 동안 면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 된다면서 유가 안정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이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 수천 명 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임무는 주로 공군과 해군 전력을 통해 수행되지만 이란 연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허브인 하르그 섬을 미군이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프 해역을 넘어 카스피해 일대 이란 해군을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스피해로 작전 범위를 넓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자세한 설명 없이 해군 정보국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자국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이 빠져나오면 이를 호위하기 위해 해협 바깥쪽 해역에 군함 여러 척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의 보급선 등 군함 6척 이상을 배치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이란 정부가 인도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군함은 인도 배들이 아라비아해 북부의 더 안전한 해역에 도달할 때까지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만 인도 군함들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만 머무르고 해협 수로로 진입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집속탄이나 백리탄 같은 이른바 금지 무기들까지 거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금도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붉은 빛의 물체들이 쏟아집니다. 탄두 안에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는 이른바 집속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수도 텔아비브에 집속탄을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집속탄은 요격이 어렵고 피해가 커서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도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a war crime by the Iranian regime, both targeting the civilians, both using this indiscriminate type of firing towards civilians. 수많은 하얀 불꽃들이 건물을 덮칩니다.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백린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돼 논란이 됐는데 이스라엘도 백린탄으로 레바논 민간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he use of airburst white phosphorus over populated areas is un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because it's unlawfully indiscriminate, meaning it can't, discriminate between military objects or civilians. 민간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한 미국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도 금도도 사라진 중동 전쟁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전 세계의 이목이 이 두 사람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자라 정상 가운데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건데요. 일본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이 이목에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 미국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11시 15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0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어젯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2분가량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세의 진정이 중요하고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일본 입장에서 확실히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위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확실한 정부 입장이 뭐냐 이렇게 야당이 질문했는데요.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자위대를 보낸다면 정전이 조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만 봤을 때는 당장 군함을 보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확한 건 두 정상이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경제 문제와 미일 관계 강화도 중요 이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일본이 군함을 파견할지 말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하지만 총리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는 내각 관료들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선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군함 파견 여부를 밝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 보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약속한 2차 투자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대 730억 달러가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8조 원 정도입니다. 1차 투자 금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 시설 등에 투자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영방송 NHK에 이어서 오늘 주요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도 이 내용을 일면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관련 공동문서도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알래스카산 원유 수입 확대를 미국에 제안하는 등 다른 선물 보따리도 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히토류 등 핵위 광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간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할까 여부일 것입니다. 일본의 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세계 동맹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사흘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언급과 국제유가 110달러 돌파 영향으로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 여파에 1,5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외환 당국은 원화 흐름이 과도할 경우 적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5,900선에 올라 6,000선 재진입 기대를 모았던 코스피가 5,700선으로 밀려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7% 내린 5,763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5% 이상 상승했었는데 하루 만에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3% 하락,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4% 하락 등 코스피 대장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LS일렉트릭과 삼성전기,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S-오일 등 전력과 방산, 정유 등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4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1143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개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어서 우려가 큰데 환율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원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22원 가까이 오른 1,50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7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후 금리 인상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달러화 가치가 오른 영향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뜻하는 달러화 지수는 다시 100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110달러까지 오르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100달러에 근접한 것도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16일 이후 3일 만입니다. 1,48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으면서 외환 시장 관계자들은 환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환율이 급등하자 오늘 오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원화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외환 당국의 구두개인 메시지 후에 원달러 환율이 잠시 1,494원까지 내렸지만 쉽사리 1,490원대 아래로 내려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공급선 개척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거듭 당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길어지는 중동 지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꼽았는데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그치지 말고 추가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로 큰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전쟁 추경이라는 말을 또 꺼내며 민생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편성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지방경제도 화두로 던졌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방 상권과 관광 활성화,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방 우대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거듭된 확전 자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며 독자적인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미국의 전쟁 출구가 좁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고유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경제적 급소인 에너지 인프라를 전격 타격했습니다. 미군과의 사전 공조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단행됐습니다. 석유 가스 시설 타격은 레드라인이라는 미국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 정권을 괴멸시키고 싶어 합니다. Mujtaba Khamenei's fate is unknown. We will pursue him, find him, and neutralize him. 레바논 전선 역시 이스라엘의 동무대입니다. 미국은 지상전 확대를 경계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보란듯이 리타니 강을 넘어 베이루트 도심까지 폭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The plan is to make sure that Hezbollah doesn't have military infrastructure when we leave, and we make sure that we separate civilian infrastructure from military infrastructure. 문제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사 행보가 거세질수록 미국의 입지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확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무력화됐고 이스라엘이 벌여놓은 전쟁의 뒷수습을 미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idea what the president is trying to do. Right now, I have no idea of what that statement's all about, except he's upset that the rest of the world doesn't want to go to war with him.
이스라엘의 폭주로 국제 유가는 치솟고 전 세계는 다시 고유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전쟁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확전을 막을 출구마저 좁아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는 동시에 전쟁을 끝낼 명분까지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폭사로 시작된 전쟁. 그 뒤 외교 안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알리 라리자니가 딸의 자택에서 숨졌고 솔레이마니 등 정권을 떠받치던 군부의 두 축과 정보수장까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는 대통령인 페제시키안과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정도입니다.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스타바는 라리자니 장례식에 맞춰 SNS를 통해 흘린 피 한 방울마다 그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옥의 문을 열겠다며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모스타바는 흘린 피 한 방울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الحرس الدولي الإيراني أن أبواب جهنم ستفتح عليكم الصواريخ 집속탄은 요격이 어렵고 피해가 커서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악마의 무기로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란의 수뇌부가 줄줄이 사망하고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묘포는 역시 모스타바일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꽁꽁 숨기고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 모스타바가 또 제거된다고 해도 또 새로운 지도자가 임명이 되고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나 이란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권위주의 체제를 연구하다 보면요, 사실 이제 이 권력이 최고 지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의 공격을 빈번하게 받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 공격도 자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제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도부, 그러니까 보다 시스테믹한 그런 지도 체계들을 이게 갖춰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습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굉장히 급소를 또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보면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에 의존하는 어떤 지휘 체계, 명령 체계가 아니라 예. 뭔가 좀 체계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다고 해도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도부 그렇죠. 한두 명 사살한다고 해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요. 이 라리자니 암살에 이란은 지옥의 문을 운운하면서 특히 모스타바는 피 한 방울마다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복수를 예고했는데 피해 복수의 일환일까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이 집속탄 미사일을 날리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군 기지를 폭격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폭탄 B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입니다. 이 집속탄의 위력을 볼 수 있는 화면도 보여주시죠. 어제 소형 집속탄 한 발이 떨어진 텔아비브의 한 가정주택인데 이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집안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이 집에 살던 70대 부부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속탄이라고 하는 게 클러스터 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사일 수백 개가 동시에 투하되는 그런 거죠. 이제 보통 모탄하고 자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탄 안에 자탄이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탄이 터지면 이 자탄이 다 터지는 거거든요. 이 터지면서 이제
비처럼 쏟아내린다고 해서 예. 강철비라고 또 표현도 하고요. 강철비. 근데 이 무기는 사실 사용해서는 안 될 가장 잔인한,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무기를 사용하는 정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카파식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공격 수단이거든요. 그동안은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군사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군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탄이라는 것은 그냥 무차별적인 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장 비인도적이고 가장 잔인한 무기라고 유엔에서 규정을 했거든요.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란에 갖고 있는 정오감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오감이 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또 집속탄이 갖는 장점은 이 아이언돔과 같은 대공망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이게 자탄이라고 해서 뭐 수백 발의 이게 폭탄이 터지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지금 분노에 차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무기 사용 그 양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강철비,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까지 사용한 건 이란이 지금 금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대대적인 복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란 지도부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이란 지도부를 너무나 잘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리자니는 공습을 피하려 거처를 계속 옮겨왔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그림을 함께 보시죠. 이 모사드와 함께 이스라엘 정보 역량을 뒷받침하는 비밀 첩보부대 8200부대의 해킹 능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8200부대의 테헤란 시내 교통망과 CCTV를 장악한 상태였는데요. 라리자니는 테헤란 동부 은신처 중 하나인 딸의 집에 숨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측은 이렇게 CCTV로 라리자니가 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초단위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라리자니가 딸 집에 들어간 뒤 미사일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정보력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차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알아냈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정보 부대들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보다 이 이란 테헤란을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사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랑 비슷하거든요. 모사드가 현지의 어떤 타겟이 정해지면, 표적물이 정해지면 그 표적물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그 접촉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모사드가 그 가장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표적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매수를 합니다. 표적의 동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든 뭐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든 매수를 하고 그 사람이 꼼짝없이 그 표적과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고 그걸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며칠 만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수년, 수십 년간 추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AI 기술이 발전이 돼 있어서 뭐 인공위성을 활용한다든지 방금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해킹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각종 뭐 은행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뭐 CCTV 추적한다든지 통신 감청을 한다든지 워낙 다양한 방법이 많거든요. 이 모든 것을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지금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는 그걸 사용했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표적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듯이 미래의 어떤 북한의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까지 이미 다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지금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그 관련 정보를 지금 다 축적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모즈타바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에너지 시설 폭격을 주고받으면서 전장은 계속 넓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계속되면 이란 최대 가스전을 완전히 날려버리겠다.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스라엘이 폭격을 감행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은 이란뿐 아니라 세계 최대 가스 생산 시설로 꼽히는 곳으로 이란과 카타르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이 공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란은 곧바로 카타르 핵심 가스 시설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엔 가담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란이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추가로 공격할 경우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레드라인을 넘은 걸까요? 지난 7일 석유 저장 시설은 공격한 적 있어도 이렇게 가스 생산 시설을 타격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유럽 중동 전쟁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렇게 우리가 희망했던 가스전이나 유류 탱커 같은 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양측이 다 자제해 왔는데요. 자, 밤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기습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또 카타르의 가스전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격이 일어난 이 가스전은 세계 최대의 LNG 생산지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지금 매장량도 전 세계 약 한 10%가 넘어가고 또 공급량은요. 지금 전 세계 20% 정도를 바로 카타르 가스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서 압도적인 가스전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가스전 공급받으니까 국제 유가가 올랐다. 그런데 국제 유가하고 가스는 사실 같은 게 아닙니다. 유가는 유가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따로 가격이 나가는데 문제는 이 가스는 국제 공통의 거래 시스템이 없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조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세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기관도 또 언론들도 쓰지 못하는데 지금 그 가스값이 몇몇 지역을 확인해 보면 60%, 70% 올랐습니다. 지금 원유는 110달러, 브렌트유가 110달러 됐다면 종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는데 가스는 80%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났다. 자, 이게 그렇게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 이란의 가스 생산 시설을 쳤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LNG 가격이 오르면 중간 선거도 있고 굉장히 불리할 텐데 이 대목은 뭐 전략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 조기에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확전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이 만약에 조기 전쟁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성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요. 이란도 피해가 크지만 지금 이 타격을 받은 그 가스전이 공동 소유 정도가 아니고요. 그 현지에 가보면 지하에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같은 광구예요. 지하 3,000m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카타르하고 이란이 가장 가깝습니다. 혹처럼 나왔는데 자 이게요. 가스는 석유하고 달라서 압력에 굉장히 민감한데 만약에 이란에서 가스를 못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압력에서 그 가스가 카타르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 가스가 공격을 받았으면 카타르를 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카타르를 안 때리면 자기 나라에 있는 가스가 카타르로 다 지하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볼 때는 이것은 가스를 담보로 한 인질극이다. 지금 다행히 겨울이 아니어서 조금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국제 유가나 물가에 지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피폭을 받은 카타르나 이란이나 당분간 6개월, 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내에는 다시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폭을 입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마지노선을 넘었다. 세계 경제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 공격하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가 없는데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요. 오락가락 트럼프의 진위는 대체 뭘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파병 얘기를 꺼냈을 때는 우리나라 등 5개국에게 군함을 보내달라 하더니 다음 날에는 7개국이라고 했죠. 갑자기 2개 나라가 늘어났는데 어딘지는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곧 올 거라고 했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사실 도움은 필요 없었고 동맹국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Very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in a couple of other countries too. In a very foolish mistake. So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그냥 시험 삼아 요청했다더니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지게 하면 어떻겠냐며 또다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our allies both in Europe and also in the Gulf and Arab region. But of course,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네, 어제는 트럼프가 경로하면서 동맹국들 도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지원이 필요한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도대체 속내가 뭔가요? 이런 부분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전쟁의 어떤 명분, 목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 전쟁 관련된 성명을 보면요,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일관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동맹관은 무임승차는 허용하지 않겠다. 어떤 동맹이라도 네. 비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그 동맹관을 가지고 우리는 거래적 동맹관이라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보는 동맹이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논리인데 사실 이제 그런 논리하고 또 이 전쟁에 함께 참전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9.11 테러 같은,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큰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공격할 때 그때 이제 나토가 집단적으로 딱 한 번 참석했어요. 같이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나토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참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이라크 전쟁도 미국이 벌였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두 나라가 참여를 했지 나토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전쟁의 명분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라도 뭐 결의를 해서 저 나라는 국제 평화에 심대한 지금 그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저 나라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힘으로라도 제압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통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란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하고 주도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명분과 목적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토도 그렇고 다른 많은 동맹국도. 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일수록 지금 손해와 부담을 지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미국하고 잘 지내고 더 동맹이면 더 많은 혜택과 더 어떤 비용의 부담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상을 보면 미국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더 손해를 보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동맹국들이 흔쾌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호의적인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법적으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참전을 하고 싶어도 국내법이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헌법, 자위대법이 있는 거고 우리도 헌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전쟁 지금 이 애매한 전쟁에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울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동맹국들의 딜레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선택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하기에 최악의 시기란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日本の法律に従ってできることはできるけど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するつもりですし、自衛隊の安全確保がしっかりとなされる中でしか自衛隊を軽々に送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そういったことはしっかりと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왜 하필 지금일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에 도착해서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파병을 하기 어려우니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도 사실 일본이 미국과 가장 먼저 합의를 했고 그게 우리나라의 합의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무려 5,500억 달러를 미국에 출자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그 절반 이상은 하라. 이게 우리 3,500불로 그냥 이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일본과 우리는 사정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선심 정책에 우리도 쓰말려 들어갔다, 휩쓸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트럼프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자위대 문제와 경제 문제 두 트랙을 가지고 현재 보관을 갖고 있다. 이래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보 협력이 좀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일본을 일본이 미국을 돕겠다. 네. 이를테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부분을 일본이 좀 메꿔준다든지 또는 경제 협력 규모를 더 늘려준다든지 또 미국의 수출을 일본이 더 물건을 사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제3의 아이디어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좀 여력이 있습니다. 네.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우리보다도 거의 4배 이상 많고 또 여러 가지 무역 흑자 규모 이런 것도 국가 경제 파이가 우리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일본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비례해서 그 정도의 60%나 70%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거든요. 끝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의 경제 덩치의 약 70%까지 가는 그런 거시경제 지표도 외형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 그 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도 외환 보유고 같은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 4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파병을 하는 문제와 경제적인 선물 보따리를 푸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인데 만약에 일본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트럼프의 마음을 달랜다면 우리는 이 파병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이 어느 때보다 그 한일 공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일본의 처지가 매우 비슷하거든요. 호르무즈 해역 이용과 관련해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파병은 어렵다는 입장은 아마 그 일본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아주 흡사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 국회 동의를 얻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법적인 어떤 절차를 받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자체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 소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파병이 안 된다면 다른 무엇을 얻어낼까를 아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먼저 제안할 가능성이 저는 우선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중동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 동맹국의 역할도 지금 그게 고정불변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동 전쟁 상황, 전황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한미동맹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미리 그 어떤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뭐 옵션을 얘기를 많은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변화되는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전쟁 파병 요청도 거래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럼프의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 전쟁 불똥이 과자로까지 튀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감자칩 사재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이 아사히 신문 등의 현지 보도를 보면요. 제과업체 요마요시 제과는 감자칩 와사비프를 포함한 주요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자칩을 튀기기 위해서는 식용유를 가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유 사용이 필수적인 구조인데 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중유 조달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생산 차질로 이미 풀린 재고 외에는 추가 확보가 어려워서 일본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 작은 와사비프 10봉지에 3,888엔, 우리 돈으로 36,000원, 웃돈 거래가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자 사재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자 사재기, 남의 나라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석유하면 뭐 자동차라 움직이고 비행기 그 산업체 공장 불 때는 데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모든 이 우리가 보이는 경제지에 석유가 들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서요 나프타라고 하는 우리 납사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중국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나프타가 부족해서 전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프타가 안 들어가면 옷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한국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많이 생산하지만 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많이 석유 제품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나라에 쓸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들어오는데 벌써 지금 3주째 한 톨도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긴급하게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다른 나라에 좀 대체 중국서 좀 사와라. 정부가 자금 지원까지 해주겠다. 이러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신속하게 해도 기존에 가져오는 것을 그대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요. 4월 중순부터는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나프타 부족으로서 생산 일정을 중단하거나 가동 중단해야 되는 이미 뭐 롯데케미칼 같은 일부 정유 석유화학 제품 회사는 지금 불능 상황을 선언하고 생산 중단 상황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그 피해를 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걱정은 정말 태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단순히 자동차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옷이나 비닐, 우리 산업 전반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 지역 분쟁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석유화학과 정유업계와 잇따라 접촉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가운데 공소청 설치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란 사태 대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추경 준비에 더해서 대기업과의 연수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벚꽃 추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상설기구인 을지로위원회도 업계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잡고 산업 생태계 유지와 원하청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업계를 만나서 제조업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나프타 공급이 막힌 업계 상황을 경청했고요. 내일은 정유업체 사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들은 위에서는 원가 급등에 시달리고 아래에서는 인상된 납품 단가를 반영해 주지 않아 이른바 샌드위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유가 급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정유업계 대표를 불러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전략 비축유가 2달 분량밖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상황 낙관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 비판과 함께 목전으로 다가온 추경에 대한 송고 심사 예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배, 우리나라 국민을 구할 책임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엔 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상정됐죠. 네, 국회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두 번째 관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지금은 공소청법이 상정된 상태고요. 국민의힘이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지금 첫 타자인 윤상현 의원이 연단해서 검찰 해체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석수로는 속수무책이라서요. 공소청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법력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중수청법도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 경우 국회에서는 적어도 모레까지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당정청 협의 끝에 검사 권한을 대폭 줄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원팀 정신으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 석권하겠다며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중수청법을 검찰 폭파, 수사 해체 악법으로 규정하고 마지막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노무현 정신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라고까지 주장하며 대역 공세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지만요. 당일각에서는 대구시장, 충북도지사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역 공세조차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회의론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습하자 이란도 주변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의 LNG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의 암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전쟁으로 이미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에너지 시설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자 보복을 경고했는데 이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인 카타르는 주요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시간 간격으로 연이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스 시설로 접근하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고 수도 리야드에는 방공망이 미사일을 격추하는 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하필 사우디 공습이 이뤄진 시점이 걸프와 아랍 국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던 때여서 사우디는 이란이 외교적 압박을 위한 의도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란과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깨졌다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란은 외교수장이었던 라리자니 암살 이후 이스라엘의 집속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공습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드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새로운 미사일 발사가 감지돼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밝혔는데요. 수도인 텔아비브에는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됐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서한 지구에는 집속탄이 떨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쏘고 있는 집속탄이 이미 과부하 상태인 방공망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높은 고도에서 탄두가 수십 개 자탄으로 분산돼 퍼져 요격이 어렵고 또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금지 무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숨진 라리자니의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알리 라리자니의 장례식이 테헤란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화면을 보면 수천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라리자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라리자니와 함께 민병대 수장인 솔레이마니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문 행렬은 이란 국기를 흔들면서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여전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추모 선명을 통해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내부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라리자니 암살로 의사결정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군부의 장악력은 더 높아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아랍과 이슬람 지역 국가 외무장관들이 현지 시간 19일 한 목소리로 이란이 걸프 국가들에 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회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리야드로 미사일이 날아든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외교관이 회의 중인 리야드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이란이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날 리야드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로 향해 날아오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거라고 썼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카타르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격에 연루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맹국들이 참여를 꺼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우리로선 지난해 어렵게 합의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각국의 군함 파병을 처음 요청한 건 지난 14일. 원유 수송로 수혜자 분담론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콕 집었고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온적이자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는 등 동맹 카드까지 내보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병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지난해 통상과 안보를 핵심 내용으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로 불똥이 튈 경우입니다.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의 기조 변화를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 관계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초반에는 참여를 해달라는 압박에서 이제는 이게 진짜 동맹 관계의 시험대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더 이걸 레버러지로 지렛대로 다른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히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군함 파병을 넘어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비용 분담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란 공격을 지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가운데 처음으로 사퇴한 조 켄트 전 국가 대테러 센터장이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FBI는 기밀 유출 혐의로 켄트 전 센터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켄트 전 센터장은 이란이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임 바로 다음 날 보수 논객 방송에 출연해서도 장대한 분노 작전을 주도한 건 이스라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할 수조차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general, in the lead up to this last iteration, a good deal of key decision makers were not allowed to come express their opinion to the president. Not allowed by whom? I think it's important for me right now just to stay on the facts. I don't want to point names. I don't want this to become a name calling or 지난해 사망한 보수 성향 평론가 찰리 커크의 생전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친이스라엘 로비스트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았던 찰리 커크가 이란과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었다는 겁니다. into that at all. And Charlie Kirk was one of President Trump's against a war with Iran. And the last time I saw Charlie Kirk on this earth was in June in the West Wing in the stairway. And I said hi to him, and he looked me in the eye, and he said very loudly, and it's a small. You've been in the West Wing. It's small. It's a tight space. And he said, "Joe, stop us from getting into a war." 네, 이런 가운데 FBI가 켄트 전 센터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켄트 전 센터장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사직 전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거라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명분으로 제시한 즉각적 위협과는 거리가 멀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전쟁 이전에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8일 열린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정보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란 겁니다. The IC assesses that Iran has previously demonstrated space launch and other technology it could use to begin to develop a militarily viable ICBM before 2035 should Tehran attempt to pursue that capability. 이란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 생산 기술을 갖추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의 결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엔 이란이 6개월 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CIA 국장은 이란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이익을 위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f left unimpeded, yes, Senator, they would have the ability to range missiles to the continental U.S.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Was it the assess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at there was an imminent nuclear threat posed by the Iranian regime? Senator, the only person who can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n imminent threat is the president.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곧 미국에 도달할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즉각적인 위협을 강조했는데 충분히 억제 가능한 위협을 두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의 에너지 시설까지 폭격하면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며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전쟁 상황인데요. 이 시간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영석 한국외교통일협회장 그리고 남성욱 숙명여대 석사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가스 생산 시설을 공격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일단 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명살상론 전쟁에서 에너지 시설
파괴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유 시설 저장고에서 이제 가스로 나갑니다. 가스는 이 카타르가 많이 생산합니다. 사실 가스에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가스가 비료를 만드는 아주 원료가 됩니다. 이 만약 비료가 공급이 안 되면 금년에 빵, 밀가루 등 여러 가지 식료품이 상승하고요. 그러면 동시에 또 사료용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지금 확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명살상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충격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군사시설에서 민간시설, 이제는 에너지시설까지 선을 계속 넘는 상황인데 이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또 이 카타르의 가스시설 공격하면은 이란의 가스전 날려버리겠다 이런 좀 엄포도 놓았는데 동시에는 카타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은 가스시설 더 이상 또 공격하지 않을 거다. 좀 계속 이제 전제적으로 조금 어떤 엄포도 놓고 그에 반해서 에너지시설 더 이상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양시양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좀 뭔가 좀 확산이 되고 뭔가 이제 좀 전 세계적인 큰 문제가 되는 게 좀 이제 주저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가스 시설을 이제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개입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판단됐을 때 단순히 어떤 이제 군사적인 목표물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제한적인 게 되고 지금 이란이 그런 WMD라든지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인 명분도 돼요. 되는데 이걸 이제 소위 에너지 쪽에 이렇게 공습을 하고 이 분야로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까지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이 문제고 이걸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미국이 문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지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되고 이제 미국을 이제 추종하거나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국들이 또 이제 좀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말 위협만 주고 여기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속내를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에너지시설 공격하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미국이 너네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심 에너지시설은 서로 공습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르그 섬이죠. 사실은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하르그 섬을 통해서 나가는데 지난번에 미국이 1차 하르그 섬을 공격할 때도 핵심 시설은 뺐습니다. 그 얘기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사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다 폭파시켜가지고 이게 미국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전 세계에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한전을 사실상 유지했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과감하게 이제 이란의 시설을 공격하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공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선을 넘는다면 진짜 이란의 모든 정유시설 하르그 섬을 공격하겠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약간 미묘하게 서로 자제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란도 미국이 이스라엘 선을 안 넘으면 자신들도 공격의 제한을 좀 두겠다. 또 마찬가지로 미국도 조금 그런 뉘앙스를 두고 있는 거죠.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런 발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날려버리겠다는 표현도 쓸 필요 없이 직접 공격을 할 텐데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일단 전반적인 상황 보면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같으면 이제 강하게 이게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이럴 때 정말 그 수건 사업이었던 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명분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그 돌진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아랍 민족 간의 그런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안보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어느 한쪽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끝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일종의 좀 금도를 이제 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좀 많이 나간 측면이 있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스텝 아웃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미국 내부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명분이 많이 약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부에서조차 정말 그 대테러 센터 켄트라는 사람도 지금 사임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이란이 말했던 것처럼 제2의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소위 그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미국은 뭐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뭐 내부 분열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스전을 타격하기도 했지만 지금 공격되는 어떤 지역 범위들도 더 넓어지고 있어요. 카스피에 그 이란 해군을 공습을 했는데, 그 이 지역의 공격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란의 북쪽에 있죠. 예. 저건 뭐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기를 공격하기보다는 테헤란이나 호르무즈 쪽에 이란의 미사일 고지를 공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도 미사일이 날아온다라고 이스라엘군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차제에 미사일 기지를 뭐 저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타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 전쟁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5, 6주 정도 늦춰서 저희가 4월 한 중하순까지 가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전쟁의 끝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게 이스라엘 때문이죠. 지금 우리 김영석 차관님 말씀한 대로 차제에 아주 이란 문제를 아주 끝을 보겠다라는 게 네타냐후 총리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SNS에 나와서 라라자니를 비롯한 하메네이 뭐 사망자들의 그 표시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살상을 하겠다. 일종의 뭐 참수 작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러나 또 과연 지도자들을 참수함으로써 이 전쟁이 끝나느냐, 이게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차이점이죠.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만, 이란의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아는 이란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메네이 쪽, 또 보지타와 이게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계속 SNS 주장하는 이란 국민이 이 정치 체제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렵게 가면서, 또 이게 석유 원유 저장 시설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정말 이용말리 떨어진 우리 한국, 일본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봉기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살생부도 말씀하셨지만 지도부 제거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역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사실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희망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과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대한 세력이 있느냐, 사실상 없습니다. 대한 세력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인물을 제거하면 그 빈 공간을 대한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대한 세력이 없어요. 다만 하는 게 이제 뭐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세요, 봉기하세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제 억압 통제 나오서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봤을 때 이제 이란의 지도부를 와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머리를 다 없앤다 그럴까? 그러면 예. 이제 몸통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요란스럽게 혼란스러울 때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전쟁으로까지 확전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이거는 이제 심각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않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란에서는 이제 배상금 주면 이제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핵 문제 관련해서는 협상을 하는 동안에서 이렇게 미국이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입장을 좀 들어주고 해보자라는 예. 입장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점을 찾아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란에서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은 것들이 있고 그 협상을 하려면 협상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들이 지금 계속 참수가 되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 라리자니 이분이 사실은 보수적이긴 하지만 예. 실용주의 노선을 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한편으로는 또 협상 가능성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살해가 됨으로써 다음 누가 또 올라올 것이냐. 사실은 저 이슬람 신정 체제에서는 저렇게 사망하는 데 대해서 일종의 순교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반드시 응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19만 명에 달하는 뭐 혁명 수비대 대원 중에서 일단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복수의 피해 복수가 연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금방 협상을 하기에는 지금 오늘 투르키예가 본인들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예.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참수 작전은 뭐 워낙 해킹이라든가 또 이란의 배신자들을 통한 네트워크로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는 건 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뭐 첩경이겠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순교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순교자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피해 복수를 다짐을 했고 또 텔레그램에 사망한 라리자니의 추모 성명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아마도 이제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가 공격받아 사망했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 뭔가 이제 부상을 당한 것은 명백한 거고 그게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순교인데 그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그 맥락에서 이제 그냥 가능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란에서 보는 것은 소위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저기 그 오바마 대통령 했던 핵 합의가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하고 했던 거. 그걸 트럼프 일기 정부 때 그걸 이제 파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소위 그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합의한 것 자체를 파기해 버렸고 그리고 제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란도 이제 경제적인 이제 성장을 희망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막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그런 그 증오, 적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질적인 중동의 문제를 지금 미국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유대하고 아랍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란 국민들, 이란의 그런 지도층을 포함한 그런 그 정서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풀면 중동에서도 이제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 그러니까 어떤 지도층에서는 굉장한 분노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 대한 지금 정쟁의 또 양상을 보면은 금지 무기가 있잖아요. 집속탄이나 백리탄 같은 이게 또 민간인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뭐 분노의 표출일까요? 네, 사실 전쟁이 나면 민간인 피해가 군인 피해에 대한 뭐 5배에서 10배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 사망자의 10배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이란이 새로운 무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질이라고 그래서 2,000km의 미사일, 이게 고체 연료를 쓰는데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춤추는 미사일이다. 춤추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연결해서 백린탄이라고 그래서 표현하기 방송에서 참 어려운데 이 뼈를 이렇게 태우는 정도의 그다음에 집속탄은 이게 산산조각이 나면서 파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경의 피해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국제 무기 금지 조약에 이 두 가지 종류의 무기는 사용 금지 대상인데 네. 아쉽게도 이 전쟁 당사자들이 여기에 가입돼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다 여기 조약에 가입을 안 강제 하니까. 금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이 그거 썼다고 저희가 비난할 수가 없고 조약 위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뭐 상대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게 목표긴 한데 점점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는 무기들이 나옴으로써 네. 정말 공포가 확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집속탄의 위력을 보여주는 화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한 가정집에 떨어져서 저 70대 부부가 숨졌다고 하는데요. 그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전쟁이 갈수록 이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 없는데 우리 동맹국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가 다 필요 없다. 내가 시험 삼아 해본 말이다 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 소식에 의하면 또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더 달라는 거죠. 미국 혼자서 못하니까 하고 그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좀 해라. 왜 나 혼자 하는데 왜 저 남일 이제 이듯이 그냥 보고만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지금 힘들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딱 잡고 그러면 지금 안 도와주면 그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을 이제 미국이 완벽하게 지금 통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그 다른 국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게 바로 중국도 찍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중국하고 이란인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으니까 같이 해라. 예, 그러면 이제 이란이 더 이상 이제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달라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에게는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과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선택지를 할지 이게 마냥 다 노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절대 다 노라고 안 하시죠. 예. 왜냐하면 일본은 미일 동맹이라는 강력한 안보 체계로 자신들의 국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벌써 두 번째 미일 정상회담을 하죠. 이번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갑니다. 원래는 경제 협력을 하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예. 5,500억 달러의 관세 협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파병 문제로 지금 이슈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뭐 어제 제가 NHK를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말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절대 속내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2013년에 아베 총리 모델을 따라가지 않겠나. 아베 총리도 그때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고심 끝에 연구 조사 목적으로 함정을 파견하겠다. 사실 지금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 최대 실력 중에 하나가 어뢰 제거입니다. 그걸 이제 소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소해함이 일본이 세계 정상급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일본 해역에 소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철거했던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죠. 첫째는 미일 동맹의 강화입니다. 그러면서 안보 챙기면서 경제협력의 대가를 챙기는데 결코 트럼프 면전에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여러 가지 애둘러서 표현을 쓰겠죠. 뭐 연구조사 목적에서 최대한 평화헌법의 자위권 범위 내에서 뭐 검토하겠다라고 언론 보도에 아마 문장을 저는 이미 다카이치 총리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게 일본이 간다는데 한국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인데 저희도 뭐 애둘러서 표현을 또 만들어야죠. 왜 3,500억 달러의 저희가 관세 협상이 있기 때문에 파병은 사실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입니다.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뒤끝이 있는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노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들의 정서 또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 뭐 이런 두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우리 국내 정치에서 뭐 오늘 국회의원님 벌써 뭐 시위하고 있던데 파병 반대 그런 거보다는 일본처럼 좀 침착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것인지 그런 좀 생산적인 네. 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이제 예전에 트럼프와 다카이치가 만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렇게 웃는 트럼프의 면전에 대고 다카이치가 우리 파병 못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신에 엄청난 대미 투자를 하겠다, 경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 그 일본하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아마도 구분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 전투병 파병은 조금 전에 이제 남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하는 거라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자위대의 그런 그 기능 성격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달라라는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우리가 전투병 파병도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연합방위군, 연합군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미국과 되니까 같은 적대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이제 자물쇠에서 봉쇄를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많다. 근데 이거는 예기치 않게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많이 통과하는 일본, 중국, 한국 요런 나라에 대해서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국이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못하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우리의 그 국익을 위해서 이제 이게 전쟁이 미국하고 미국하고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는 전쟁과 무관하게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우리의 재산이 이제 피해가 되니까 이걸 호위하러 가겠다. 이걸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연합군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버리면 이제 미국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더라도 우리가 괜히 뭐 미국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좀 피해를 해소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미국,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그렇다. 왜 이게 제3자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이왕할 것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서 미국은 어쨌든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산도 좀 승인해달라고 좀 요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 파병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상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측들이 나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미 해병대도 있고요. 그러면 추가 지상전이 벌어진다면은 목표는 무엇일지? 예, 우선 돈 얘기부터 조금 들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00조 원의 추가 예산 요청을 의회에다 했답니다. 엊그제만 해도 20조 원 썼다고 그랬는데 벌써 30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토크 미사일 한 발에 뭐 20억 원, 30억 원 하기 때문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봅니다. 저분은 뭐 그런 돈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란의 그 비밀 핵 물질을 결국은 찾아내면 이것이 전쟁의 명분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지상군 파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상군 파병의 1차 장소가 이제 하르그 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군은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 워싱턴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 병사가 00명 사망하면 반전 여론이 없습니다. 언론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뭐 한 20명 정도 사망한 거는 나오죠. 그런데 이게 100단위로 사망하면 언론이 이제 엔티 화이트하우스 반백악관으로 가고요. 1000단위로 사망하면 정권이 바뀐다는 게 워싱턴의 이제 국제 정치와 전쟁 간에 저희가 논문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500명 플러스 또 알파가 가면 지상전이 벌어지면 피해가 발생할 텐데 트럼프의 이제 아주 제일 고심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군을 파견해서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핵물질 장소를 급습해서
물질을 빨리 피해가 보더라도 찾고 이 전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다. 450kg 정도로 플루토늄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찾아냄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희생을 감수하고도 이런 시나리오를 갈 것인지 아니면 지상군을 파견하는데 역시 사망 피해 때문에 주둔만 시키고 조금 더 상황을 볼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에 가장 고심하는 파트가 이 부분이 아닐까 봅니다. 예, 이제 군 시설에서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요. 지금 마지막 카드가 지상군 투입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마지막 출구 전략이 지상군을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핵물질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물리적 차원에서 힘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이란은 거기에 그걸 간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미군의 살상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령 예를 들어서 이제 450kg을 이제 다 확보를 해서 가져왔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끝났다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야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없다 맥 놓고서 이제 전쟁 안 한다 아니란 말이죠.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 결기를 보이는 거고. 그걸 실제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지상군 투입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정전 협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딱 하고 난 다음에 목적 달성하면 그냥 쿨하게 떠나버리잖아요. 예. 그걸 뭐 다른 부정적 표현은 뭐 타코라고도 하지만 그걸 쓰면 되죠. 이렇게 딱 해서 아 우리 미국의 목표가 달성됐다. 그리고 했더니 이제 소위 핵 협상을 다시 한다. 이렇게 언제 하자 이렇게 하고 쿨하게 떠나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의 경우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니까 거기서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일단 분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지상전 투입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서는 그거는 이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미국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핵물질 자체는 당장 어떻게 뭐 입수하거나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그 해안 자체를 좀 어떻게 점령을 해서 위험 자체를 좀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두 가지죠. 지금 핵물질을 탈취하는 지상전 작전 시나리오 하나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유조선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위기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지상군을 파견해서 이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전쟁 전략으로 간다면 뭐 이것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르그 섬을 점령하고 사실은 하르그 섬 점령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90%의 정유시설이 있지만 거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그렇게 강화된 미사일 기지는 아니거든요. 그건 원유 수출 기지거든요. 그다음에 연안에 있는 미사일 기지도 상당 부분 파괴가 되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그 연안에 어떤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지금 동맹을 끌어들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군 함정들 제가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인터넷 국방부 들어가 보니까 미군 함정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 바깥에. 그런데 이제 우리 유조선만 해도 26척이 좀 갇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유조선들이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위기가 확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자신들이 가면 피해 발생률이 크니까 일본, 한국, 나토 와라. 지금 너희를 얼마나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피해를 분담하는 뭐 버든 쉐어링, 피해 분담을 지금 요청하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지상군이 갈 거로 봅니다.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일단 가고요. 아마 5,000명 정도까지는 주둔을 해서 아까 우리 김영석 회장님이 쿨하게 떠난다는 표현을 썼는데 쿨하게 떠나기가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게 베네수엘라는 쿨하게 떠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미 컨셉이 없는데 여기는 쿨하게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해서 중동 걸프국가 전체가 이 전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에 뭐 이라크에서 손을 뗀다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빼든가 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지상군을 저는 파견해서 상당 기간 뭐 거기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봅니다. 그 예측대로라면 전쟁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것보다요. 일단 주둔함으로써 안정을 하는 이 전쟁은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 딜레마죠. 그래서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면 일단 이제 휴전협정을 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군이 거기 주둔한다고 그래서 꼭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논리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쟁 관리 차원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석 한국외교통일협회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가 기다려온 그룹 BTS가 내일 새 음반을 발매하며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네, 이번 활동을 통해 또 어떤 신기록과 상징적 장면을 남길지 주목되는데요. 그 출발점이 될 광화문 광장은 팬들의 발걸음으로 점차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BTS 완전체 컴백 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예고 영상. 타이틀곡 스윕의 선율을 따라 7멤버가 또 한 번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를 포함해 멤버들과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만들어낸 14곡이 내일 낮 1시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정규 5집의 제목은 아리랑, 말 그대로 한국의 뿌리를 담아냈습니다. 변화를 주려면 지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아리랑은 한이 담긴 음악이고 군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돌아오는 BTS에 외신들은 일찍이 기대감을 쏟아냈습니다. 빌보드 기록부터 내년 그래미 도전까지 BTS가 쌓아갈 또 다른 K-팝 최초의 순간들이 벌써 거론되면서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모레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컴백 공연을 하자는 방시혁 의장 제안에서 출발한 K-팝 가수 최초의 광화문 단독 컴백 공연입니다. We also saw the progress about the stage, like day by day, we are following for this, so we expected a lot. 1시간가량 진행되는 공연에 관객 2만 2천 명, 주변 인파까지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되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처음으로 생중계하는 음악 공연이라는 점도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S는 이후 다음 달 9일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단순 매출의 투어 개최지에서의 관광, 소비 전망치까지 BTS 컴백이 창출할 경제 효과가 추조 원대로 전망되면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력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네, 그룹 BTS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멤버들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팬들에게 질서 있는 관람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BTS 리더 RM은 오늘 팬 플랫폼 위버스에 올린 글에서 한 명 한 명이 만드는 질서와 배려가 더 멋진 공연을 완성할 거라며 당일 안전요원 안내를 꼭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춘분입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낮이 더 길어지고 기온도 점점 오르는데요. 절기에 맞춰 내일은 따스한 봄볕 아래 날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4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으로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 기온도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영하 1도, 대구 1도, 광주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강릉 15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오르면서 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시 탁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